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회계의 기본 원리의 거래입니다. 거래. 자, 그래서 자, 우선 거래가 일어납니다. 경제적 사건.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자, 보시면은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비용이 증감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 거래가 일어났다, 발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거래가 발생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붕괴가 일어납니다.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붕괴를 한다는 거죠. 붕괴를 하면서 거래의 8요소 그리고 이중성. 자, 이중성은 양면성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거래가 일어나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돼요. 대차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가 동일하다. 이게 대차평균의 원리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그리고 이렇게 다 발생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정기를 합니다. 정기. 그래서 정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옆에 보시면 계정입니다.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 그러니까 농협은 어차피 금융회계이기 때문에, 은행회계이기 때문에 이제 계좌가 있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게 다 각각의 회사에 있어서는 계정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산의 거래, 부채의 거래, 자본의 거래, 비용의 거래, 수익의 거래. 그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여기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통제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효익을 발생시켜 줄 수 있고 해서 자산이 들어갈 수 있다. 부채 자리에도 현금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본에도 현금이 들어갈 수 있다. 비용에도 현금이 들어갈 수가 있다. 수익에도 현금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다 들어갔을 때 여기에 현금, 여기에 현금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이렇게 수많은 거래가 쫙쫙쫙쫙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많은 거래 중에서 현금 계정에 있어 가지고 다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상품에 있어 가지고 다시 다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시키는 것을 정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현금은 현금, 상품은 상품, 자본은 자본 해가지고 다 이거를 각 계정별로 다 묶어놓은 것을 정기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시산표로 나오는, 그럼 시산표는 다시 이걸 가지고 합산을 해서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이 시산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어차피 부기다. 부기하고 회계하고는 당연히 회계가 더 크다. 부기는 그냥 정기하고 시산표 만드는 것까지가 부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이 회계라는 거죠. 회계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일어나서 시산표까지, 계정집계표까지 다 만들어내는 과정, 여기까지 있는데, 솔직히 농협에 입사해가지고 이렇게 분계장 작성하고 정기하고 시산표 만들고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전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고객이 왔다. 예금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변 좀 해놓고 해가지고 착착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정기가 되고 시산표 그 날짜에 뽑으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 거래에 있어서는 현금 거래장이 다 나오는 거죠. 대체 거래 따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계정별로 해서 다 시산표가 작성이 된다.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분계할 때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분계까지만 이루어지면, 분계한다고 하는 것은 나누는 거잖아요. 어떤 거래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데, 이 나누는 것을 컴퓨터가 알아서 다 자동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명칭이 뭘로 붙어 있느냐, 이걸 나눠만 주면은 그 이후부터는 요거 똑같은 것들끼리 다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전산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자, 대충 이런 형태로 보시고, 지금 거래의 8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분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을 뭐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원래 5월 5일에
어린날이죠. 그래가지고 5월 6일이 휴일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6일에 어디 갔냐? 에버랜드 갔습니다. 에버랜드. 네. 에버랜드 갔는데 정말 난생 처음으로 갔죠. 갔는데 정말 힘이 많이 들은. 그래가지고 저의 에너지는 많이 떨어졌죠. 뭐 하나 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썼다. 에너지 보충은 어디서 하느냐? 집에서 하는 거죠. 집에 있으면은 에너지가 증가가 되고 집 밖에 에버랜드 나가면은 에너지가 감소됩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른 말로 집 나가면 고생. 네, 요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집 나가면 고생. 자, 그러면은 다시 자산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거는 정해놨다는 거죠. 자산의 자리는 여기다. 그러면은 자산의 자리에 자산이 오면은 플러스가 됐다. 부채 자리에 부채가 오면은 플러스가 됐다. 자본 자리에 자본이 오면은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반대로 자산 계정인데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갔으면 마이너스가 생겼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비용이 여기에 있으면은 비용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비용이 이쪽에 가면 비용이 마이너스가 됐다. 요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자, 그러면은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처음 한번 읽고는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보통 거래가 일어나면은 거래를 다시 분계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분계가 이렇게 일어났으면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수도요금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그러면은 현금은 자산이죠. 현금은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산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산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자산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 2,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금이 이쪽 변에 있다. 그러면은 현금이 나갔다라고 해석한다. 현금이 여기 있다. 현금 2,000원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기 자리에 있으면은 증가가 되는 것이고 남의 자리에 가 있으면 마이너스 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수도 강렬비로 현금이 나갔다는 거죠. 현금이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디에 썼느냐? 수도 강렬비로 썼다는 거죠. 그럼 수도 강렬비는 뭐냐? 비죠. 비용이죠. 그러면은 비용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는가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쪽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연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자라고 약속을 해놨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디 전 세계를 가더라도 다 똑같다는 거죠. 대신에 이게 영어로 적혀 있거나 일본어로 적혀 있거나 중국어로 적혀 있다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걸 딱 보더라도 외국인들도 딱 보더라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돈이 쓰였고 이렇게 해서 자산이 불었구나. 이걸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부분 보시면 이자 1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는 거죠. 그럼 현금이 들어왔다. 자산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현금이 100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들어왔느냐? 이자 수익. 그러면은 비수라고 했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딱 보면은 이자 수익 100원. 수익이 100원 늘어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왜냐?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이것이 늘어났다. 현금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걸 보고 이걸 해석을 다시 역으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상품 1,000원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했다. 자, 현금은 지급되면은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대변에 현금 1,000원 적어주면 현금이 지출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품이 지금 차변에 적혀 있으면 자산이 상품이 1,000원치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분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각 계정에 있는 애들이,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각 계정에 있는 애들이 자기 자리이면은 이것은 늘어났고, 자기 자리에 아닌 곳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상품 1,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품은 들어왔는데 이것을 부채의 증가로 해서 외상 매입금 해서 1,000원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을 1,500원에 매출하고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현금 1,500원이 일단 자산이 증가되었고, 현금 1,500원이 들어왔고, 자, 상품에 있어서는, 제조업에 있어서, 회계에 있어서는 2분법, 3분법, 4분법 해서 매출원가를 계속 세분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13분법까지 갑니다. 우리는 이건 필요 없잖아요. 이건 필요 없고, 원가하고 이익, 요것만 알아내면 된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3분법으로 이제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현금이 1,500원 들어왔는데, 뭐 때문에 들어왔느냐? 비용. 지금 상품 원가가 지금 상품으로서 자산이 원가가 감소가 되었고, 이익이 500원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전체를 현금 1,500원으로 간주해버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분계를 보면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500원의 이익이 생겼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계를 상품 계정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해 놨다. 그렇게 해야지 이익은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이익이 계속 모이면은 이게 계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상품 매출 이익에 있어 가지고 들어오고 나온 거, 이게 판단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얼마가 총 이익이다, 이게 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여기에서 발생되어 있는 이런 거래가 1월 1일부터 해서 쭉 됐다. 그러면은 여기 거래가 이루어진 회사에 있어서 현금에 있어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현금 계정은 플러스 2만원입니다. 마이너스 5만원입니다. 이게 판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현금 계정, 각 계정별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합산을 다시 시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업용 컴퓨터 한 대를 1,000원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으로 가겠지만, 컴퓨터가 업무용 컴퓨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품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컴퓨터이더라도 이게 자산으로 갈 수가 있고, 상품으로 해서 자산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그냥 비품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있어서는 업무용으로 건물을 쓰고 있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고정자산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업무용 건물이 아니라 팔기 위한 건물이다 이러면은 상품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목적물이 똑같더라도 그것의 목적성에 따라서 당연히 어디에 배치되는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현금이 1,000원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래서 비품을 샀고 자산이 늘었고 미지급금이 1,000원이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한 대를 1,000원, 장부가액은 400원으로 매각처금하고 대금을 받았다. 그래서 현금을 받았는 거죠. 현금 1,000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산, 비품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장부가액이 400원이고 여기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되는데 이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해서 600원을 계산시켜 놓는. 자, 장부가액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시킨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인간이 만든 모든 재화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계속 시켜줘야 돼. 그러면 감가상각을 만약에 5년으로 잡았고 취득가액이 만약에 500원이다. 그럼 매년마다 100원씩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5년 쓰고 나면 그거는 더 이상 수명이 다 됐다.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간별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비용을 안분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나눠준다. 그래서 장부가액으로 해가지고 400원만큼 금액을 떨고 난 다음에 그 차액분은 이익으로 계산을 시켜준다. 자, 그리고 현금 1,000원을 당좌 예금에 가입하였다. 그래서 자, 예금 상품 자산으로 들어가고 현금은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금
1,000원, 상품 500원, 건물 1,000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개시했다.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금 2,500원이 들어왔고 자산이 감소되겠죠. 현금 1,000원이 없어졌고 상품 500원치가 없어졌고 건물 1,000원치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없어지고 자본금으로 플러스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요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교환거래. 자산과 자본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 자산, 자본, 부채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교환거래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교환거래는 BS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교환거래라고 하는 것이고, 자, 밑에 손익거래는 당연히 수익, 비용,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손익거래라고 한다. 그렇겠죠. 자, 수도요금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자,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수도요금,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자, 수도, 물세, 광, 전기세, 열, 기름. 이걸 수도광열비로 하는 거죠. 환관비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광열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고 현금 100원이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손익거래라고 한다. 수익 비용의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자 7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럼 이자 수익이 발생된 거죠. 현금 70원이 지금 있으니까 현금이 70원이 들어왔는 것이고 증가가 된 것이고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혼합거래가 있습니다. 혼합거래. 자, 혼합거래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혼합이라는 말은 짬뽕으로 섞였다는 거죠. 혼합이라는 것은 짬뽕으로 섞였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한 변에 짬뽕으로 섞여야 됩니다. 여기에 짬뽕으로 섞여야 되는 것이지 여기 짬뽕으로 섞인 것은 혼합거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변에 차변이든지 대변이든지 한 변에 혼합으로 같이 섞여 있을 때를 혼합거래라고 얘기한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상품 원가 500원을 7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700원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원가가 500원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200원 있다. 그러면은 이쪽 한 변에 혼합거래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계상 거래라 하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 변동을 일으키거나 수익 비용을 발생케 하는 모든 사상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의 개념과 회계상 거래의 개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다죠.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해서 이제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래가 발생되면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분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개를 할 수 있으면 이거는 회계상 거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래다. 우리가 흔히들 쓰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거래 왔다 갔다죠. 물건이 오든지 급부가 오든지 용역이 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거래라고 얘기하는데 회계상에서는 이거는 거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계상에서 거래는 분개가 할 수 있는 거래, 분개를 할 수 있는 것만 거래라고 얘기한다. 자, 지금 일반적으로 거래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 상식선에서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치는 것은 화재 손실, 화재가 손실되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손실로 인해서 감모 손실이 발생되겠죠. 그러면은 회계상에 기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의 도난, 자산의 감소. 자, 상품이 도난됐다. 도둑하고 거래를 했냐? 거래 계약을 맺었느냐? 아니죠. 분실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가 분개가 일어나야 된다. 감가상각 시켜주는 거죠. 감가상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효용 가치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으로 책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내하고 계약이지만 감가상각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내부거래. 신용과 일반 사업에 있어 가지고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은 본지수 이자, 지점별로 이자 해가지고 내부 수익, 내부 비용 해가지고 다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내하고의 거래이지만 회계 처리를 다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의 거래이다라고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기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표를 할 수 없다. 분개를 할 수 없다. 건물의 임대차를 했다.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고 임차보증금이 지급이 됐으면 기표를 할 수 있죠. 기타 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보증금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해서 현금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놓으면 되는데 임대차만 맺어놓은 상태에서는 거래 기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는 거 가지고 기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대출을 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대출을
붕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계약을 맺었다. 자, 한 달 후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기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임금을 줄 경우에 그때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로 해가지고 기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품 주문을 했다. 주문금에 있어가지고 예약금이 안 나가고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든 뭐 외상 거래든 어떤 자본, 자산의 지출, 수익 비용 지출이 없으면은 기표할 수 없는 거죠. 계약했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회계상 거래에 포함된다라고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붕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붕괴, 거래의 8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증가되고 자기 자리에 없을 때는 마이너스이다. 이걸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이게 나타내주면은 회계상의 거래이고 나타내줄 수 없으면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 금액이 시현되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 한다. 네. 그래서 앞쪽에서 살펴봤듯이 항상 양쪽 차변 대변에 같이 발생이 된다. 자, 그리고 하나의 거래와 다른 하나의 거래가 대립관계를 맺는 것을 거래의 결합이라고 하고 이를 거래의 요소 8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자, 뭐 옛날 시험에 이런 게 나왔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기 자리에 있을 때는 증가, 자기 자리에 없을 때는 감소. 그걸로 게임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에 의해 가지고 다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맺어지고 이게 손익거래이냐, 교환거래이냐, 혼합거래이냐. 이것은 지금 자본 BS 계정에 있는 것들이냐 아니면 IS에 있는 계정들이냐 아니면은 혼합거래냐 한쪽 변에 이게 같이 시현이 되었느냐 그걸로 해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손익의 발생 관계에 따라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자, 교환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만을 일으키고 수익 비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래이다. 그리고 손익거래는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다. 그리고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다. 한 변에. 자, 그렇게 해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당연히 예시 부분도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제 앞쪽에서 했으니까. 해가지고 읽어보시고, 이게 혼합거래다, 손익거래다, 아니면은 교환거래다. 이걸 구별을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잉여금의 구분을 위한 분류 해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나뉘어지는데, 자, 잉여금을 구분하는데 자본거래, 손익거래인데, 자본거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상법상의 주식회사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발행할 때는 한 주에 5천으로 발행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70만원 뭐 돼 있다. 그런데 누군가 외국의 세력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인수합병하려 한다. 대표권을 가지려고 한다. 해서 M&A를 실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자본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주식을 사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삼성물산이 엘리어트 들어와가지고 할 때 자기 주식 사고 해가지고 방어를 했는 거죠. 그리고 소액주주들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의결권을 넘겨주세요. 우리를 지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해가지고 자본거래는 주식에 발행되어 있는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고 손익거래는 수익 비용, IS에 의해 가지고 쭉 해서 단기업적주의가 있고 포괄주의가 있다. 그러면은 단기업적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넘어오는 것, 기말에 넘어오는 것을 손익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앞쪽에서 지금 손익계산서가 막 왔다 갔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최후에 결론적으로 기말에 자본에 플러스를 시키든지 마이너스를 시키든지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이 증가가 되고 수익이 감소된 손실이 발생되면 자본이 감소된다. 이게 항상 상관관계로 맞물려 있다는 거죠. 맞물려 있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잉여금을 자본거래도 나눌 수 있고 수익으로 손익으로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자본거래는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 관한 거래로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는 상관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어 가지고 손익을 발생시키는데 자기가 자기 주식 사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주식값이 또 올랐다. 그래가지고 돈 벌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기업의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 기업의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있어 가지고 회사가 주주들한테 그 주식 170만 원, 한 주에 170만 원을 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했으면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을 시켜주는 데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주들에게 줘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죠. 배당금만 조금씩 주면 되지.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주면은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자본거래라고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출자, 증자, 감자, 부채의 조달, 상환. 그러면은 즉 다시 얘기하면 자본거래는 그 안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죠. 그 안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운다. 자, 손익거래는 당연히 경영활동, 영업활동을 통해서 증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을 손익거래라고 한다. 자, 회계의 기본 원리의 이제 6절의 계정입니다. 자, 계정은 한마디로 자기 집입니다. 집, 어카운트. 그래서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 것, 이걸 전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 계정의 의의를 보시면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이런 증감분 이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경우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각 요소만으로는 그 내용이 명료하지 않으므로 각 종류마다 항목을 세워서 기록 계산해야 된다. 해서 현금은 현금대로, 상품은 상품대로, 비품은 비품대로. 만약에 사장이 야, 우리 오늘 현금 얼마 거래됐어? 지금 현금 얼마 남아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분개했는 거 한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장님 미치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쪽에 한 장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입금 출금 해서 들어온 거 나온 거 이걸 딱 해가지고 아,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플러스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계정이다. 이와 같이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의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변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산상의 구분, 그것을 계정이라고 한다 해서 어카운트입니다. 자, 그리고 차변과 대변 해서 양쪽 변으로 나누고 좌측을 차변, 우측을 대변이라 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오른쪽을 오른쪽이라 얘기하고 왼쪽을 왼쪽이라 얘기하는데 이유가 없자. 해서 이렇게 한다. 자, 관습화된 회계상의 부호이다. 자, 계정기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각 항목의 증가 또는 감소가 각 계정의 차변에 대변에 어떻게 기입되어 있는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자산 계정을 다 묶어두면은 자산 계정에 해당되는 것들, 상품이라면은 현금이라면은 자, 자기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증가, 자기 자리에 없으면 감소, 이렇게 기입이 되는 거죠. 분개가 되는데 그걸 다 합산해 가지고 지금 전기를 다 해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각각으로 해서 다 나오겠죠. 나왔는 걸 가지고 다시 이걸 묶는다는 거죠. 묶어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가지고 갈 때 이것만 들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들고 가면은 이것들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양의 사건들을 줄이고 가지고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의 기입 법칙도 똑같다는 거죠. 해서 비용 해서 발생, 그리고 자기 자리가 아니면은 감소, 그리고 수익 발생 해서 손익계산서의 비수 해서 비용과 수익으로 해서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계정 과목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막 넣어버리면은 이게 혼선이 빚어지겠죠. 그래서 자, 계정 과목 명확성의 기준 해서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해서 자산 계정의 과목들 계정이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200개까지는 뭐 알 필요도 없고 이런 계정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여기에 집어넣겠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책을 쭉 읽으면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눈에 익히셔야 되는 거,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계정 과목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계정 과목을 이걸 쭉 해서 매일매일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그만큼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해서 나오면은 아, 요게 어딜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요건 자산이고 요건 부채고 아, 요건 자본이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자꾸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의 내용의 단순성의 기준 해서 한 계정에 성질이 상반된 항목 즉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또는 자산과 손익 등을 함께 기재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손익 계정의 구분 표시 기준입니다. 자, 손익 계정의 구분 표시. 손익에 속하는 계정은 경영 성과나 업적 평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업 수익이냐, 영업의 수익이냐, 영업 비용이냐, 영업의 비용이냐 이걸 구분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경상적이냐 비경상적이냐 그거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장이 최고 경영자가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아니면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의해 가지고 다른 것들을 처분해 가지고 발생되어 있는 손익에 의해서 손익이 잘 나온 것인지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정 구분입니다. 구분. 손익계정 통합 표시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정 분합의 적정의 기준입니다. 자, 분합입니다. 분리와 합치는 거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래 빈도가 많고 금액이 큰 것은 나누어 주고 거래 빈도가 적고 금액이 작은 것은 합친다, 통합한다. 계정 분합 적정의 기준. 그러면은 지금 시험하고 상관있는 것은 손익 계정은 무조건 구분해라. 어떻게 해서 수익이 발생되었는지 이거는 구분해서 다 표시를 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거래 건수가 많으면은 분리하고 적으면은 합치고, 이게 통합하고 분리하고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라는 거죠. 그리고 계정 설정 불변의 기준 해서 한번 설정된 계정에 있어서는 어떤 거래가 발생이 되면 이것은 현금 거래로 다 집어넣자, 어떤 거래는 대체 거래로 해서 미지금, 상품 이렇게 해서 다 거기에 맞게끔 집어넣자. 한 번은 여기 넣었다가 한 번은 여기 넣었다가 이렇게 되면은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헷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 부득이하게 변경되면은 새로운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시킨다. 자, 해서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해서 자산 계정. 자, 요런 것들은 그냥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자산 계정. 현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러면은 외상으로 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계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 그리고 부채 계정은 외상으로 매입해 줬다. 외상으로 상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품을 가지고 오면 반대급부로 현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상품을 가지고 오고 돈도 받고 이런 건 없죠. 도둑이 아닌 이상 상품도 오고 돈도 오고 이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급부가 생기는 것이 권리냐 의무냐 그걸 연관을 시켜가지고 자산이냐 부채냐 그걸로 나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음, 차입금, 그리고 자본계정은 자본금, 잉여금, 자본조작, 그리고 수익계정은 매출액 판매되는 거죠.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비용은 매출 원가, 인건비, 수수료 비용, 이자 비용.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으로는 특수계정입니다. 특수계정이 7개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말로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잘해요. 회계학 상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 특수계정,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정들이 발생이 된다는. 특수하니까 당연히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의를 아우르는 이런 계정들은 아닌데 이제 출제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통제 계정입니다. 통제 계정, 통괄 계정이라고도 하고, 총계정 원장에 설정되면 보조 원장에 있는 다수의 동종 명세 계정을 통할해서 이를 대표하는 통괄 계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통제 계정은 다 합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합쳤다. 총계정 원장에 동종의 계정 계좌를 많이 설치하면 기장이 복잡하고 오류가 발생될 기회가 많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보조 원장에 개개의 계좌를 설정해서 개별적인 기장을 하고 보조 원장의 동종 계좌를 통괄하는 단 하나의 통제 계정을 총계정 원장에 설치함으로써 이 결함을 없앤다. 너무나 발이 많다는 거죠. 너무나 발이 많다. 하위 부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합쳐가지고 별단 예탁금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거기에는 공탁금 수표 발행금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냐, 이게 다 합쳐가지고 별단 그렇게 해놓으면은 오류가 적어진다는 거죠. 다른 데 들어가야 될 걸 잘못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무조건 별단이 집어야죠.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걸 통제 계정이라.
지금 여기에 특수 계정에는 각각 계정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제 계정이라 하지 않고 대조 계정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맞다 틀리다 이걸 골라내셔야 돼요. 자, 대조 계정입니다. 대조. 그럼 대조 한다는 것은 뭔가 서로 상반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미수 시간에 이렇게 데칼코마니 만들어내는 거죠. 접었다가 딱 펼쳐. 그러면 이게 서로 상반되게 대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조 계정은 서로 관련되는 두 개의 계정이 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의 동일 금액으로 직접 대립되어 동시에 시현되고 동시에 없어지는 것으로 각자 독립할 수 없는, 혼자 못 다닌다는 거죠. 데칼코마니가 이게 같이 다녀야 되지 혼자 얘만 뚫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 안 된다는 거예요. 대조 계정은 항상 페어 쌍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쌍으로 움직인다. 대조 계정의 예시에 보시면은 다 대충이 들어갑니다. 대충. 자, 그러면은 대조 계정이 생성되는 거 두 번째 보시면은 수탁 구매품의 보관품과 수탁 구매품 보관품 대충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구매 사업을 한다, 아니면 판매 사업을 한다, 농협에서 경제사업, 이제 경제시험 과목에 있으면은 이게 수탁 상품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 상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 수탁 상품의 소유권자는 맡긴 사람, 위탁자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탁 구매 보관품은 우리의 상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죠. 매출이익이 발생되는 거, 매출액과 매출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탁품 받았으면은 거기에 있어 가지고 수탁 상품 보관품 나오고 거기에 대충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격은 우리가 책정해 놓은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에 팔릴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마진율이 몇 프로가 될지 이것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냥 팔리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판매 금액의 수수료 1% 우리 받겠다. 그럼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충 적어 놓는다. 그러면 우리 물건이 아닌데 받았다. 그리고 이게 얼마에 팔릴지 모르겠다. 대충 적어 놓고 팔리고 나면은 그거 다 떨어내고 없어지는 거죠. 동시에 없어져 버리는. 수탁 상품이 있었는데 수탁 상품이 대충 해서 팔렸다. 없어져 버리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단지 수수료 수익만 우리는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고품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대조 계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평가 계정입니다. 평가 계정. 자, 평가 계정은 옆에 순실현 가치 이걸 적어 놓으시죠. 특정 계정의 현재액을 평가하는 역할을 가진 계정으로서 주된 계정에 대하여 가치 수정적 역할을 하는 계정을 말한다. 그래서 순실현 가치가 얼마이냐. 그러니까 여기 순자라고 하는 것은 네트입니다. 네트.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난 다음에 진짜 가지고 있는 이것의 금액은 얼마일까? 이걸 알게끔 하는 것이 평가 계정이다. 그러면 평가 계정에 있어서는 순실현 가치가 얼마일까? 당연히 플러스도 있고 당연히 마이너스도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종류를 구분을 하는 것이 상계적 평가 계정. 상계는 서로 상자에 계산하는, 그러니까 퉁친다는 거죠. 상계적은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입니다. 부가적 평가 계정. 그러면은 네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당연히 가치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평가 계정 중에서 상계적은 마이너스의 개념을 갖게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평가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실현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계정이다. 그러니까 네트로 이게 진짜 얼마일까? 이걸 알아보고는, 그럼 진짜 얼마일까? 알아보는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고 더 플러스 되는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우선 상계적 평가 계정은 주된 계정의 잔액과 반대측에 있어서 그것이 차감될 계정이므로 상세 계정 또는 차감 계정이라고 한다. 특정 계정에서 어떠한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 계정에서 간접적으로 공제하는 형식으로 대비적으로 설정되는 계산 기술상의 특수 계정이다. 따라서 이 계정은 그 자체가 독립된 의미를 갖게 된다 라고 하면은 틀렸다. 무조건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어야 된다.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금액이 고가이다.
자산으로서의 경제적 효익도 있고 미래가치의 현금 유입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다. 그럼 컴퓨터는 해봤자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럼 이거는 자산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는, 그냥 비용으로 떨어내는 것이고, 건물을 취득하는데 이게 50억이다. 금액이 크다. 그러면 50억을 다 비용으로, 단기 비용으로 빼내버리면 어떤 회사든 손익이 발생이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별로 해가지고 수익이 계속 기업으로 해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내용 연수가 50년이다. 그럼 50년 동안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감가상각으로 떨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해서 지금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야. 항상 엄마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밑에 들어온다는 거죠. 차감하는 형식으로 들어온다. 그러므로 평가 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주된 계정은 반드시 그 평가 계정과 더불어 고려할 필요가 있고, 주된 계정의 현재 가액은 그 평가 계정에서 공제함으로써 비로소 평가된다. 자, 여기에 마지막 문장, 주된 계정의 현재 가액은 공제함으로써 비로소 평가된다. 이 말이 순실현 가치입니다. 이 말이 순실현 가치다. 실제 진짜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금액이 얼마이냐, 이걸 따져준다는 거죠. 자, 상계적 평가 계정의 예시에 보시면은 채권 계정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계속 쌓여 나간다는 거죠. 대손 상각비가 있고 비용이 있고 이걸 쌓아둔 대손 충당금이 있다. 그러면은 충당금이 있으면은 당연히 채권, 매출 채권이 있겠죠. 그럼 채권이 있고 당연히 거기에 대손 충당금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딱 봤을 때 매출 채권이 1억이 있고 대손 충당금이 당연히 1억보다는 적어야 되겠죠. 물론 1억만큼 갈 수도 있겠죠. 완전히 다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대손 충당금은 300만원 이렇게 계산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매출 채권의 실제 가치는 1억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게 그 실제 가치이다. 신용의 채권관리에 보시면 정료고회추 나오죠. 정료고회추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고정이라고 했죠.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그러면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말고는 못 받는다죠. 1억짜리 대출을 했는데 만약에 고정으로 해가지고 7천만원 걸렸다. 그러면 7천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천만원 재비용 이런 것들은 못 받는다죠. 이건 못 받는다. 그러면 못 받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시켜놔야 돼. 그러면 이 금액을 차감한 7천만원이 순실현 가치를, 매출 채권에 있어서 순실현 가치가 7천만원. 그러니까 이걸 평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1억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다시 진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상계적 평가 계정이네.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해서 대손 충당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감액손실 누계 해서 감가상각이 매년마다 일어나는 거죠. 건물에 있어서는 특수한 거죠. 건물에 있어서는 좀 특수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자체에서 부동산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계속 있었죠. 지금 이때 동안 광복하고 나서 60년 동안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계속 올랐다. 결론적으로 계속 올랐기 때문에 건물을 제외하고 건물에 있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건물을 처분하고 토지 건물을 처분하면은 오히려 이익이 발생되겠죠. 발생되는데 만약에 컴퓨터를 샀다. 아니면은 업무용 자동차를 샀다. 그럼 이것은 무조건 감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그랜저 사야 되겠다. 그랜저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랜저 첫 해 샀을 때는 3,500만원. 1년 지나고 나면은 3,000만원. 그렇죠? 또 1년 지나고 나면은 2,500만원. 그 다음 또 1년 지나고 나면 2,000만원. 계속 감소된다. 그러면은 이 감소되는 금액을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지 실제 이게 팔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순실현 가치 금액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해놔야지 지금 우리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지금 기계가 만약에 10억이라고 적혀져 있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만큼 계상되어 있는가를 보고 이 기계는 더 쓸 수 있다, 아니면 이거는 완전히 막갔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포스코에서 전기용광로 굉장히 비싸잖아요. 전기용광로가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한 1,000억, 2,000억 하겠죠. 근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많이 금액이 순실현 가치
상계적 평가 계정 금액이 많이 계상이 돼가지고 끝났다. 그럼 이거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죠. 새로 사야 된다. 그러면은 투자자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겠죠. 야, 자본으로 다 해서 지금 자본에서 다시 자산으로 해가지고 유입이 자산을 구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상계적 평가 계정이라. 자, 출자금에 대한 미납 출자금, 유형자산의 활부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차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 누계,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이너스의 평가 계정. 마이너스를 시킴으로써 순실현 가치를 금액을 알아내는 것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부가적 평가 계정입니다. 부가적 평가 계정. 평가 계정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부가적 평가 계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할증이 있고 할인이 있습니다. 할인 발행 차금도 있고 할증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자율을 몇 프로에 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채의 금액이 달라지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알려고 하는 것은, 자, 할인이 아니라 할증일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해서 플러스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시험 지문에는 다음 중 평가 계정 중 상계적 평가 계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사채에서 발행됐는데 이게 할증이 붙는 거구나, 이것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계정입니다. 집합 계정은 어떤 특정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다 집합시켜 놨다는 거죠. 다 모아놨다. 그래서 집합 손익계좌, 수입 합계 계좌, 비용 합계 계좌, 저금품 감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판관비 계정을 각 농협마다 다 쓰고 있습니다. 종목에 가면은 판관비 계정이다. 그러면은 그거 작년에 연말 결산할 때 어떻게 집합 계정으로 묶어놨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과 계정입니다. 경과 계정. 자, 경과 계정은 이제 발생주의에 의해 가지고 시간차가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수익 비용은 그 수입 지출에 의해서 기록되어야 할 것이지만 기간 손익을 계산하게 되면은 현금의 수익, 지출과 수익 비용의 발생과는 반드시 일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말에 결산 정리 사항으로 하여 손익계산서의 항목을 수정하고 단기에 속할 수익과 비용을 차기 이후에 속할 수익 비용으로 기간적 배분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계정을 경과 계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정 붕괴가 일어난다고 했죠. 이연을 시키거나 발생을 시키거나 할 때 수정 붕괴가 12월 달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연 계정은 선수 수익, 성금 비용, 그리고 예상 계정, 발생 계정은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이다. 자, 그리고 혼합 계정입니다. 계정을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5계정으로 분류할 경우에 한 개의 계정에 자산, 부채의 증감에 관한 계산 요소와 손익을 발생하는 계산 요소를 혼합해서 처리할 때 혼합 계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대사 계정. 자, 대사 계정은 대조 계정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조 계정은 수탁 구매품 그리고 대충 이렇게 해서 동시에 딱 수탁 구매품 받았다, 동시에 딱 발생됐다가 동시에 싹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대사 계정은 원장을 분할해서 총계정 원장과 특수 원장으로 한 경우 이 특수 원장이 독립해서 시산표를 작성하고 기장의 정부를 자체 검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된 계정이며 회원조합의 본지소 과목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본지소 과목이 대사 계정이다. 조회해서 알아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특수 계정이라는 거, 특수 계정, 특수하게 쓰이는 계정들이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거래에 속하는 것은 내부 거래이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은 손익거래에 의해서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며 자본거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표현이고, 다음 중 거래의 종류 중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래서 자, 혼합거래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계적 평가 계정이 아닌 것은 할증 찾으시면 되고, 상계적 평가 계정이 아닌 것은 찾으시고, 그 다음에 특수 계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각 계정, 특수 계정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자, 동일 금액이 동시에 시현되는 것은 대조 계정이죠. 대조 계정. 그리고 그 다음 평가성 충당금이 아닌 것은 해서 판매 보증 충당 부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장을 분할해서 총고정 원가인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대사 계정, 조회 계정이라고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